어디 보자. 뭐 분위기도 슬 달아오른 것 같은데 괴담을 진행해 볼까요? 무서운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어요? 자자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한 사람 중 낚시를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 주말마다 낚시하러 쏘다니느라 여자친구에게 차인 것도 여러 번이었다. 그 정도로 낚시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낚시 도구를 죄다 처분시키더니 그 이후로는 낚시는커녕 물가도 가지 않게 되었다. 낚시 도구를 처분할 때 무슨 일이냐 물어봤지만 대답을 피하길래 굳이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여서 한번 그와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물어봤다. 그리고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합천군 쪽에 밤에 가면 쏘가리가 아주 잘 낚이는 큰 호수가 하나 있어.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라 주말에 가도 사람이 잘 없는 곳이야. 그날도 그랬어. 금요일에 오랜만에 정시 퇴근을 해서 퇴근길에 그대로 거기로 향했어. 어차피 낚시채비는 항상 차 트렁크에 구비해 있었거든. 길이 좀 막혀서 도착했을 때 밤 11시쯤이었어. 출출하길래 생수를 끓여서 컵라면이랑 소주 반 병쯤 마시고 낚싯대를 잡았어. 또 한 잔. 그는 소주잔을 잡았고 나도 서둘러 소주잔을 들어 한 번 잔을 맞부딪혔다. 쓴맛이 올라오자 나는 오뎅탕에 오뎅을 하나 건져 먹었다. 반면 그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기본 안주인 땅콩을 잡아먹으며 피식 웃었다. 미리 말하지만 낚시 좀 하고 차에 잘 계획이었으니 음주운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알잖아?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낚싯줄을 던져야 하는데 어디다가 던질까 고민이 되는 거야. 평소에는 그냥 대충 던지고 낚이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식이었는데 어째인지 그날따라 쏘가리 매운탕이 생각이 나서 한 마리는 꼭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거든. 그래서 난 하늘을 올려다봤어.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어. 덕분에 불빛 하나 없는데도 새까맣게 어둡지는 않았어. 그거 알아? 쏘가리는 이런 밝은 밤에는 자기 집에 쥐 죽은 듯이 숨어있다. 그럴 때는 강 한가운데에 깊숙이 던지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조금 무거운 줄을 달고 좀 멀리 낚싯줄을 던졌지. 그 다음부터는 인내심과의 싸움이야. 물고기란 생물이 수달이나 물고기라는 생물이 수달이나 사람에게 하도 잡아먹히다 보니 이것들이 상당히 예민하거든. 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은 귀신같이 알아듣고 천적이 왔다는 걸 눈치채서 경계심이 강해져. 그래서 이놈들이 비늘을 물 때까지 나는 닥치고 찌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지. 그러다가 30분 지나서 입질이 왔어. 입질을 보니까 딱 쏘가리더라고. 한 번에 긴 이야기를 해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난 재빨리 그와 내 잔에 소주를 채워놓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소주 한 잔을 또 들이키고 말을 이어갔다. 기대했던 대로 쏘가리 한 마리가 잡혔어. 그런데 크기가 좀 작은 거야. 물론 나 혼자 매운탕을 끓여 먹기에는 충분했지만 그래도 기껏 왔으니 이왕이면 너랑 상철이랑 수민 형님이랑 같이 먹고 싶었거든. 그래서 큰 놈을 한 마리 잡거나 적당한 놈을 한 두세 마리 잡던가 하고 끝내려고 했어. 그냥 나만 먹을 걸 쓸데없이 그런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나는 다시 그 포인트에다가 낚싯줄을 던졌는데 그가 말없이 자신의 잔에 소주를 채워 넣었다. 그가 자작을 하다니 상당히 별일이었다. 나는 적당히 눈치를 보고 내 잔에도 소주를 따랐다. 우리는 잔을 부딪히고 술잔을 들이켰다.
던지자마자 뭐가 걸린 거야. 근데 그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 그 느낌이 있거든. 푸뚜뚜뚜뚜 거리는 그 느낌이 물고기마다 좀 달라. 쏘가리는 조금 약해서 푸드득거리고, 베스같이 힘 좋은 놈은 세게 푸드득거리고, 누치라고 커다란 놈도 있는데 그 놈은 아예 푸드득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강바닥으로 가라앉아버려. 아무튼 그렇게 물고기마다 입질 느낌이 다른데 그 순간 느낀 건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약간 뭐 돌이나 쓰레기 같은 것에 바늘이 걸린 느낌이랄까. 그런데 그런 거 치고는 자꾸 움직이는 거야, 이 찌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은 없었어. 그냥 이상한 놈이 걸렸나 보다 했지. 아무튼 이렇게 걸렸으니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낚싯줄을 당겼는데 힘이 여간 좋은 게 꿈쩍도 않더라고. 한 5분 정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냥 낚싯줄을 끊어버릴까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끊었어야 됐지. 어쨌든 그놈이 갑자기 힘이 빠졌는지 스무스하게 술술 올라오는 거야. 나는 신나게 리를 감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감으니 보름달의 어렴풋한 빛이 비추어진 수면 위로 무언가가 떠올랐어. 뭐 이쯤 되면 짐작했겠지만 당연히 그건 쏘가리가 아니었어. 물고기 자체가 아니었지. 그건 머리였어. 그는 그 말과 동시에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잔에 술을 따랐고 딜레이도 없이 술잔을 들이켰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압도되어 그것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뒤늦게야 내 술잔을 채우고 들이켰다. 그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래. 아마 머리였을 거야. 하지만 최소한 내가 아는 생물 중에는 그런 머리를 가진 생물은 없어. 생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만 처음에는 동그란 무언가가 올라오길래 역시 쓰레기인가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왕 온 김에 환경보호나 하지 않은 생각으로 계속 감으려 했는데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 낚시를 해서 뭔가를 낚아 올리면은 땅에 거의 도착하고 나서야 살짝 보일락 말락 하거든. 물에 뜨는 게 아닌 이상은 다 그래. 근데 그 동그란 그것은 땅에서는 최소한 1m는 떨어져 있었어. 그걸 깨달은 나는 리를 감는 손을 멈췄지.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사실을 깨달았어. 그것은 내가 낚싯대를 잡아당겨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거든. 왜냐면 이제 내가 리를 감지 않았는데도 그것은 계속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 그가 또 소주를 스스로 잔에 따르고 한 잔 마셨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다.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 내 머리가 잠시 동안 파업했거든. 이윽고 그 동그란 것이 물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왔어. 그거는 타원형이었는데 거리를 제대로 가늠할 수도 없어서 정확한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직경이 50cm 정도는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이윽고 그 타원의 밑에 지탱하는 약간 얇은 막대가 보였어. 그제서야 나는 그게 동물의 머리와 목의 형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점점 머리의 높이는 높아졌어. 그리고 그 목 아래의 다른 부위가 드러났지. 거대한 몸통으로 추정되는 부분과 그것에 달린 두 개의 팔. 그래, 맞아. 그것은 강바닥에서 육지로 걸어서 올라오고 있던 거야. 나를 향해서. 그제서야 난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낚싯대를 내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주차해준 방향으로 뛰어갔어.
그 자리에서 한 50m 거리였는데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갔지. 그러다가 넘어져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는데 그딴 데 신경 쓸 여유가 있었겠냐. 그냥 짝짝이 발로 뛰어갔어. 그리고 차에 들어가서 그래 그날 내가 유일하게 잘했던 거는 바로 차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었지. 어차피 사람이 없어서 그냥 안 잠궜거든. 창문도 열어놓은 상태였고. 그래 아무튼 그가 기침을 했다. 한 번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탄 모양이었다. 서둘러 일어서서 카운터의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냈다. 가는 길엔 가게 입구 쪽에서 술집 알바가 짜증을 내며 대걸레로 바닥에 물기를 닦는 모습이 보였다. 밖엔 비도 안 오는데 왜 이리 바닥이 흥건한지 이상했지만 이내 물청소라도 하나 보다 하며 그냥 자리로 들어갔다. 그리고 물컵에 물을 따라 그에게 건넜다. 고마워. 그래서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으려 하는데 그때 내 어깨에 뭔가가 닿은 느낌이 들었어. 손으로 보이는 게 창문을 통해서 내 왼쪽 어깨를 잡고 있었지. 내가 고개를 돌려 왼쪽을 바라보니 어느새 다가온 그 괴물이 살점이 전부 물에 퉁퉁 부어서 커진 것 같은 그 얼굴이 씨발 솔직히 그게 얼굴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에 그 사람 얼굴에 해초가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괴물이 내 바로 옆에 있었던 거지.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정신줄 놓고 엑셀을 최대한 세게 밟았어.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인생 최대의 속도로 차가 달려갔는데 아마 최고 속도가 나왔을 거야. 한 150km? 다행히도 그 손은 그 속도를 버티지 못하고 떨어졌고 나는 그곳에서 최대한 멀리 벗어났어. 한참을 미친 듯이 정신줄 놓고 운전을 하다가 마이산 근처쯤이었나? 그때 약간이나마 정신을 차리고 속도를 줄였어. 그때 도로가 텅 비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그가 다시 술잔을 들이켰다. 그리고 들이키고 나서야 그게 빈잔이라는 걸 눈치채고는 말없이 소주를 술잔에 따랐다. 그는 상당히 취한 모양이었다. 나도 상당히 술을 마셨고 평소였다면 나도 취했겠지만 그의 이야기가 너무나 생생해서인지 묘하게 정신은 말짱한 편이었다.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낚시를 그만둔 거야. 꿈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때 입은 셔츠의 왼쪽 어깨 부분이 말이야. 그 괴물이 잡았던 부분만 젖은 자국이랑 해초가 몇 가닥 붙어있더라고. 난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물가에는 얼씬도 못하겠더라. 귀신 잡는 해병대 나와서 이런 말하기 쪽팔린데 솔직히 아직도 무섭다 나는. 그의 이야기는 그것이 끝이었다. 그는 그 후 연달아 술을 5잔 정도 마시더니 그대로 탁자에 쓰러졌기 때문이다. 나는 콜택시를 불러 그를 집으로 보내줬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죄송해요. 지금 OST가 너무 안 무섭다. OST 좀 바꿀게요. 이거?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반년 후 그는 죽었다. 사인은 익사였다.
물가에는 얼씬도 안 하겠다고 말한 그였지만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 OST는 별로예요. 잠깐만요. 아이 깜짝이야. 그냥 이거 하나를 연속 재생해야겠다. 그나마 멀쩡한 거를. 죄송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반년 후 그는 죽었다. 사인은 익사였다. 물가에는 얼씬도 안 하겠다고 말한 그였지만 회사 송년회까지는 거부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낙동강에서 송년회를 하고 그 밤에 그는 실종되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 많은 사원 중에서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비도 안 왔는데 술자리 근처에서 물웅덩이가 발견된 것이 의구심을 키웠지만 그것은 사실상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그는 낙동강 하류에서 낚시하던 낚시꾼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발견되었다. 그의 시체는 낙동강에 가라앉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낚싯줄과 낚싯바늘이 잔뜩 얽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만취한 상태로 강물에 뛰어들어갔다가 급류에 휘말려 익사한 것으로 발표를 한 후 수사를 종료시켰다고 한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던 한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 남자분이 어느 날 낚시를 갔다가 정체불명의 괴물로부터 습격을 받고 이후 이 남자분이 실종되었는데 발견된 장소가 물웅덩이 저수지였다는 거죠. 너무 무섭다. 제가 무서운데요? 두 번째 괴담 가겠습니다. 아는 스님께서 부산의 어느 동네에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가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곳에서 겪은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님은 지하철에서 6.25 피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생사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진 지인을 우연치 않게 마주쳤습니다. 이 스님과 지인은 같은 전우로서 한국 전쟁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부상병으로 육군 병원에서 만난 적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고향이 같아서 빨리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각자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죠. 스님은 지인이 돌아가신 줄 알고 있으셨는데 다시 만나서 매우 기뻤고 지인분 역시 반가운 마음으로 스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스님도 흔쾌히 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새서라도 오랫동안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86번 버스를 타고 지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동안 동네에 조금 특이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지인의 집에 도착하니 지인의 아내가 빨래를 개어서 다듬이돌에다가 방망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듬이돌이 흔히 보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네모난 사각기둥이었거든요. 하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뿐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스님과 지인이 밤새도록 웃고 떠들며 곡차를 마시다가 요기를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보는 것이었지만 집의 당에도 주춧돌도 디딤돌도 모두 아까 본 다듬이돌과 같은 사각기둥의 돌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인의 아내가 스님께 인사를 하며 뜨거운 항아리를 씻으면서 수체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어 지인과 곡차를 하고 서로 한 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방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여자 목소리 같은데 매우 슬프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겠거니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계속 들려왔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저리 울지? 재수씨가 오나? 가만히 집중하고 들어보니 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태! 이태! 이따이는 일본어로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일본어로 아프다, 아파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에 스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사람 말도 아닌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자는 지인을 흔들어 깨우며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지금 밖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뭐 괜찮은 거 맞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냥 가끔 나는 소리니까 신경 끄고 주무시게나. 지인은 일어나지도 않고 돌아누워 다시 자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참다 못해 일어나서 마루로 나왔는데 이때 하는 소리가 한쪽에 세워둔 다듬이돌 근처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다가가니 소리가 뚝 그치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부엌에서 아찌 하는 희미한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에 들어가니 항아리 근처에서 소리가 났는데 역시나 스님이 다가가자 소리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들리는 일본어들 때문에 잠을 자지를 못하셨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나셨습니다. 지인의 안 사람이나 애들은 서로 쑥덕대며 스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침을 먹고 나서는 간밤의 일이 도저히 궁금해 참지를 못하셨고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지인은 닥달하셨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인은 마당에서 스님이 전날 보았던 네모난 돌들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뭔가? 그 소리를 이것들이 내는 걸세. 제대하고 이리로 이사 왔는데 그 당시에는 나도 무척 놀랐다네. 그 돌들은 죄다 비석이었습니다. 밤새 비석이 우러댄 것입니다. 그리고 항아리로 사용하던 단지는 유골을 담는 유골 그릇이었습니다. 아니 자네 참 어떻게 이런 집에서 지내는 건가? 뭐 처음에는 나도 자네처럼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건만 이제 익숙해져서 만성이 되어서 그런지 무감각하다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 우리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는다네. 그런데 자네처럼 한 번씩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이렇게 한번 자고 가면 기겁을 하더군. 그래도 자네는 스님이랑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보통은 하룻밤도 못 있고 다 나가버리던데 말이야. 아니 왜 이런 데서 이사를 하지 그랬나? 사변이 끝나고 어수선할 때라 이 집도 겨우 구했어.
그래도 이 집은 아니지 않는가?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이제는 뭐 들리지도 않는데 사실 말일세 여기 동네 자체가 다 이렇다네. 허허. 천마산 까치고개 아래의 아미동 비석마을. 외정 때 일본 공동묘지였던 터에 6.25 피난민들이 몰려와 피난촌이 형성되었다고 하네요. 피난민들은 집을 지을 재료를 그 공동묘지 비석을 가져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오돌오돌 글이 새겨져 있어 다듬이돌로는 아주 좋았다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들이 밤새 아프다고 울어서 유골 항아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겁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동네에서 기모노나 유카타를 입고 서성이는 일본 귀신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아무도 나다니지를 않았고 해마다 일본 귀신들을 위해서 진혼제를 지내주신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그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분들이 한 마을에 정착했는데 그곳이 공동묘지였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비석들을 이용해서 집을 많이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밤마다 아프다, 뜨겁다 라는 귀신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아유 무서워. 어우 무서워. 제가 겪은 실화요? 제가 귀신을 본 적은 없는데요. 비슷한 걸 본 적은 있습니다. 귀신은 아닌데 귀신이랑 비슷한 건 뭐냐? 그건 말입니다. 산짐승. 근데 그렇다고 막 호랑이는 아니고 사자도 아닌데요. 그냥 산에서 만난 짐승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고등학교 3학년. 수시 합격을 한 후에 이제 수시 합격을 하고 나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후회 없는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냐? 뭐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탐험. 진짜 그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탐험. 뭘 탐험하냐? 지도 안 보고 그냥 걸어서 뭐 동네 어디 한번 가보기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길 따라서 쭉 가보기 이런 거. 저도 그때 당시에 왜 했는지 뭐 완벽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냥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동네에 있는 길 따라서 어딘가로 쭉 가는 걸.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에서 저희 집 아파트에서 나와서 길 따라서 쭉 갔는데 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산을 올랐죠. 산을 오르고 이것저것 탐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서 호수 같은 거를 만났어요. 정확하게는 그 산 안에 있는 호수는 당연히 아니고요. 약간 산 어귀 옆에 붙어 있는 호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 호수가 있네 하고 이제 더 이 산에서 있으면은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이제
집을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탐험의 목적인데 왔던 길은 이미 다 봤잖아. 그래서 무조건 다른 길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 돌아서 오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화근이었죠. 그래서 이제 산을 뺑 돌아서 집으로 돌아오려는 아주 무모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해가 져버린 거예요. 산을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핸드폰이 있기는 했는데 그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뭐 솔직히 정말 아찔한데 혼자였고, 그리고 진짜 산속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 후레쉬 들고 가는데 이제 산을 이렇게 후레쉬 켜고 터벅터벅터벅 가고 있었는데 그나마 좀 이제 민가가 나왔어요. 그 산 근처에 보면은 산 들어가는 어귀 쪽에 집 같은 거 지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사시는 분, 거기 로컬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근데 거기에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그 개들은 진짜 무서운 게 저는 그 개의 존재를 모르거든요. 근데 개들은 나의 존재를 알아. 왜? 후레쉬도 켜고 졸라 터벅터벅터벅 그러면서 오고 있고 걔네들은 귀가 밝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왈 하면서 한 5마리 정도가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근데 엄청 깜깜한데 나 혼자밖에 없고 갑자기 왈왈왈왈 거리니까 와 진짜 무섭더라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보통 그런데 키우는 강아지들 있잖아요. 개들. 목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왈왈왈왈왈 거리자마자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 약간 민가였으니까 앞에 좀 불빛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저쪽으로 일단 가기만 하면은 내가 저기서 잘못돼도 뭐 누군가 나를 발견은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개같이 뛰었습니다. 진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거? 뒤에서 개가 쫓아오고 있었어. 뻥입니다. 개가 쫓아오진 않았고요. 개들은 그 목줄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무섭게 만들고 싶어서 무리수를 던져봤습니다. 뭐 무튼 그렇게 뛰어서 그 민가래 그 불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잘 도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공포라고 할 만한 거는 그런 거밖에 없네요. 근데 지금 제가 방에 불을 이렇게 꺼놓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하니까 그냥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지식에서 이런 방송은 처음 보셨나요? 제가 이제 개척자인 거죠. 자, 지금 새로운 분이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로 3번째 공포괴담 들어갑니다잉. 때는 2007년 겨울이었어.
내가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날이 월급날이었어. 우리 사장님은 꼭 봉투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채워 월급을 주는 것을 좋아하셨어. 이래야 돈 번 느낌이 난다고 말이야. 항상 계좌이체나 수표를 주시는 게 아니라 10,000원짜리를 채워주셨어. 나는 평일 주간 할 것 없이 호프집에서 저녁 5시부터 새벽 3시까지 홀서빙을 정신없이 해서 그 당시 한 달에 130만 원을 받았어. 집까지는 호프집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지역이 달라서 택시를 타면 추가 운임도 붙었어. 가게는 부천, 집은 인천이었거든. 일이 새벽 3시에 끝나면 사장님은 꼭 직원들에게 택시를 타고 가라고 택시비를 10,000원씩 주셨어. 남자 직원들은 직접 태워다 주시기도 하셨고 말이야. 그러고 보니 그 사장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지. 하지만 난 택시비라도 아끼자며 꼭 PC방에서 2시간 정도 놀다가 버스 첫 차로 집에 가곤 했어. 그러다 토요일.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 사장님이 수고했다면서 월급을 주셨어.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한턱 쏘라면서 노래방 가자, 호프집 가자 했지만 너무 피곤하니 내일 쏘겠다고 하며 그냥 퇴근했어. 그리고 무슨 생각인지 그날은 택시를 탔어. 5시까지 기다렸다가 할증 풀리면 탈까 싶다가도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잡아 탔어. 근데 그 당시가 한창 그 택시 강도 사건으로 뒤숭숭할 때였거든. 청주에서는 부녀자 택시 살인 사건도 일어났었고 뭐 무튼 나는 그날 앞좌석에 탔어. 뒷좌석에 타면은 앞에 누가 숨어 있다가 나올까봐 무서웠거든. 그렇게 앞좌석에 타서 작전역으로 가주세요 하는데 보통 택시 타면은 앞판에 운전자 아저씨 정보가 있잖아. 아니 근데 이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 얼굴이랑 그 운전자 아저씨 정보가 완전 다른 거야. 아니 얼굴이 진짜 다르게 생겼었거든? 내가 곁눈질로 아저씨를 쳐다보고 운전자 정보를 한번 쳐다보니까 아저씨가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이건 막교대를 했어요. 아니 그거 안 바꿔놨어요. 뒷변에 저 있습니다잉 하면서 그 운전자 정보 뒷면에 본인 정보가 있다면서 정말 사람 좋은 얼굴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 운전자 정보 뒤에 살짝 뭐가 하나 더 끼어 있어서 뭐 그런가 보다 했지. 내가 뒷면에 있는 아저씨 정보를 꺼내서 앞면에 놔줄까 싶다가도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본 것도 너무 죄송해서 차마 뒷면의 운전자 정보를 확인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경계를 늦추진 않았어. 가방을 꼭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면을 주시하면서 길은 똑바로 가고 있는지 누구 합승시키지는 않겠지 하며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어. 그러다가 우리 집으로 오는 방향엔 꼭 계양 이막 차도를 지나오는데 그 이막 차도를 지나치면서 안도감과 동시에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야. 눈이 막 꿈뻑꿈뻑 감기는데 고개를 아무리 흔들어도 졸린 거야.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힘들고 말이야.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절대 졸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 난 결국 깜빡하고 졸고 말았어. 고개가 툭 떨어지면서 놀라서 깼어. 정말 잠깐 잔 줄 알았거든. 놀라서 앞을 보니 처음 와보는 곳인 것 같은 거야. 갑자기 덜컥 무서워졌어. 기사 아저씨를 쳐다도 못 보겠더라.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그 계산동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깨우려고 했어요. 계산동이면 우리 집이랑 가까웠어. 나는 작전역으로 가달라고 했는데 왜 계산동으로 오신 거지? 하며 의아해하던 순간 아저씨가 차를 길가 한켠에 세우더니 내 목에 칼을 들이밀더라. 그때부터 나는 정신이 나갔어. 진짜 발끝까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어.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 정말 덜덜덜덜덜덜 떨고만 있는데 그 미친 아저씨가 몇 살이야? 하며 엄청 친근하게 묻는 거야. 살려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했어.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네네네, 저 학생이요. 학생이요, 대학생이요. 재수했는데 등록금 때문에 중간에 휴학도 해서 지금은 2학년이에요. 엄마랑 아빠는 이혼해서 지금은 아빠랑 살고 있고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동생도 있어요. 걔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걔는 엄마랑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는 없고요. 그리고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오늘 월급 받았고요. 그 가방에 있거든요. 다 있어요. 하나도 안 썼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아저씨 살려주세요. 정말 입에 뭐 털어도 다른 것처럼 막 쉬지도 않고 막 이야기하면서 연신 두 손을 비볐어. 그랬더니 가만히 아무 변화 없는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니 그 아저씨가 가방 두고 내려! 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덜덜 떠는 손으로 가방을 차에 두고 내렸어. 내리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털썩 주저앉는 바람에 문을 못 닫았거든? 그랬더니 귀찮다는 듯이 그 강도가 야, 문 닫아! 하길래 문을 닫아줬어. 다시 올까 무서워 부들거리던 다리를 붙잡고 막 걸었어. 가방 안엔 휴대폰, 지갑, 신분증, 학생증이 다 있으니 그 사람은 내 학교부터 주민번호, 내 주소까지 다 아는 거잖아. 주변을 둘러보니 계양산 근처에서 강도가 날 내려줬더라. 아직 주변은 많이 어둡고 가로등도 몇 개 없었어. 공중전화는 찾아봐도 안 보이고 한참 걸었더니 경인여대가 보이더라. 경인여대로 들어가서 공중전화를 찾아서 콜렉트콜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 아빠는 내 이야기 듣자마자 날 태우러 왔고 바로 계양경찰서로 데려갔어. 처음에는 보복당할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경찰 아저씨가 괜찮다며 보호해준다고 아저씨들을 믿고 말해보라 라고 해서 강도의 인상착의부터 나눈 대화까지 다 말했어. 내가 가방을 통째로 강도에게 줬다고 하니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말고 가까운 친척 집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해서 아빠와 나는 경찰차를 타고 그날 김포 고문회로 향했어.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범인이 잡혔다며 경찰서에서 아빠에게 연락이 왔어. CCTV 증거가 있어서 괜찮다며 진술은 괜찮다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아빠한테 해준 이야기인데 그 강도가 친절하거나 혹은 내가 살려달라고 빌면서 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강도가 마음이 변해서 날 놔준 게 아니었어. 그냥 일반 강도가 아니라 사이코패스 살인범이었어. 날 태우기 2시간 전쯤에 이미 다른 여자를 죽이고 트렁크에 시체를 넣어놨다는 거야. 근데 이 택시가 가스차라서 트렁크가 좁으니까 나까지 넣기는 힘들어서 그냥 보내줬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트렁크를 비워서 다시 오려고 했대. 우리 집? 혹은 학교로 말이야.
내가 신고하기 전에 날 잡으러 찾아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집 근처 소방서 앞에서 검거되었대. 난 지금도 택시를 절대로 못 타. 그때 그 사람은 사형, 재심 때는 무기징역, 그리고 최종으로 25년형을 받았어. 25년 뒤엔 날 잊을까? 가끔 꿈에선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내 이름과 주민번호, 내 주소를 되뇌이고 있는 악몽을 꾸기도 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우. 이거 무섭네요. 아니, 이거 내 주민번호랑 내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이거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알고 있으면은 뭐 본인 주소를 쉽게 알 수 있거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무섭네요. 이런 그냥 단순 귀신 또는 크리처 또는 이상현상 이야기보다 이런 살인범 이야기도 정말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아, 든든든든, 든든든든. 잠시만요. 지금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있었네? 아니, 오디오가 안 들어가고, 이 공포 부금이 안 들어가고 있었으면 말을 해주셨어야죠. 자, 오늘의 마지막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연자가 여자예요. 뭐 방금 사연도 몇 개 여자긴 했는데 한번 이번 여자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골목에 가게를 다녀온 내 남자친구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무섭다. 오래 있다가 나온 것도 아니었다. 그래봤자 5분 정도? 솔직히 더 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가게에서 남자친구가 나왔대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 세심하고 배려도 많고 신중한. 어떤 탄산음료를 마실지조차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무튼 몇 분 전에 다녀온 조던의 눈동자가 텅 빈 것 같다. 조던이 남자친구. 이거 외국 사연이었네요. 외국 괴담이었구나. 들어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조던은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에 달린 자물쇠를 다 채우더니 심지어 평소에는 우리 둘 다 신경도 안 쓰는 추가 잠금쇠까지 걸어 잠궜다. 지금 조던은 부엌에서 칼을 살펴보는 중이다. 대화라도 해보려고 대체 뭐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거 뭔 소리야. 무서워. 무서워. 잠깐만, 이거 사운드 왜 이래.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사운드 무서우시죠? 제가 좀 줄여드릴게. 이거 왜 이래. 얌전히 그 좀 보편적인 걸 틀어달란 말이야. 방금 저 누가 웃는 사람 소리 나가지고 갑자기 소름이 확 돋았네. 근데 진짜 소름인 거? 갑자기 채팅창에 이제 저기 브금에 사람이 웃는 소리는 없었는데요? 진짜 무서워. 대화라도 해보려고 대체 뭐하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칼 중에서도 특히 날카로워서 찬장 높은 곳에 보관해둔 칼을 꺼내더니 도무지 읽을 수 없는 표정을 지어보았다.
이거 남자친구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이 사연자분도 이걸 감지하셨어. 혹시 모를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나는 단박에 그를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궜다.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이상했다. 나는 아직 경찰을 안 불렀다. 나가서 현관문을 열었지만 그는 없었다. 대신 경관 2명이 나란히 서 있었다. 정말 유감입니다만 남자친구분이 칼에 찔려 사망하셨습니다. 사건은 바로 앞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검거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물품 중 남자친구분의 물품을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조던 씨의 소지품에서 집 열쇠를 발견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잡혔습니다. 자물쇠를 다 잠그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나는 부엌을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날카로운 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찬장에서 꺼낸 그 칼이. 뭔 소리예요? 나 이거 이해를 못했어. 같이 해석하시죠. 뭔 소리일까?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그 골목에서 어떤 범인한테, 강도한테 칼을 찔려서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이 강도가 집 열쇠를 발견하고 이제 집까지 털려고 집 주변을 왔는데 그때 이 남자친구의 이 원혼이 집 안에 자물쇠를 다 잠근 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엌을 바라보았어. 근데 식탁에는 날카로운 칼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찬장에서 꺼냈다 했잖아요. 그니까 이게 진짜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이. 이거는 약간 공포 겸 감동 실화네요. 순애네요. 순애. 어렵다. 하나만 더 읽을까요? 다음 거 짧은데. 이거 또 갑자기 이상한 부금 나오지 않겠지? 이거 공포 부금 이거 계열받아. 갑자기 무서워. 오늘의 마지막 괴담입니다. 방금 사연이 사실 마지막이었는데 너무 똥 싸다가 끊긴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은 화끈하게 무서운 걸로 해보고 싶어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제가 고시원 살 때 이야기예요. 뭐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한 일주일은 지내다가 못 견뎌서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고 독립을 하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장 저렴한 방을 찾던 중 저희 대학교 앞에 있던 허름한 고시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3층의 가장 끝방으로 유난히 차가워 보였던 그 방은 고시원 치고는 뭐 비교적 넓은 방이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넓은 방이라니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처음 지내는 혼자만의 밤이었어요. 누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술김에 잘못 들었나 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고시원 주인은 장난친 사람은 없어.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라며 잘못 들은 거라 하며 넘기더라고요. 찝찝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장난칠 때 반응해주면 더 재밌어서 장난치고 싶어질 거라 생각한 저는 일부러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5분마다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문고리를 잡고 있다가 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문을 펄컥 하고 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사연자분이 굉장히 세시네요. 나 같으면 무서워서 그냥 귀 막고 잘 것 같은데. 저는 다음날 아침 고시원 주인에게 찾아가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CTV엔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만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기이한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같은 과인 친구에게 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귀신인 것 같다고. 그 친구는 귀신을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장난치지 말라고 넘겼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룻밤만 그 고시원에서 같이 있어 달라고. 친구는 계속 거부했지만 애절한 저의 요청이 계속되자 결국 마지못해 수락했습니다. 고시원에 남자 2명이 누우니 꽉 차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친구와 함께 잠이 들려는 찰나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가보려 하니 친구가 절 잡더니 문을 향해 말하더라고요. 너 귀신이냐? 귀신이면 문 1번, 사람이면 2번 두드려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역시 당황한 것 같았지만 다음 질문을 이어가더라고요. 여자야? 여자면 1번, 남자면 2번 두드려봐. 이번엔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유, 야, 왜 노크 안 하냐? 너 몇 명이야? 1명이면 1번, 2명이면 2번 두드려봐. 와, 개무섭다. 전 그 이후 바로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아직도 노크 소리가 제 악몽으로 나오곤 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정말 무서워요. 이게 오늘 읽었던 사연 중에 제일 무서운데요? 이게 약간 그 클래식이잖아요. 그 귀신하고 소통하다가 귀신한테 명수 물어봤는데 졸라 많은 이 공포 클리셰. 뭐 비슷한 거 있지 않아요? 그 분신사바에서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고 학교 그 화장실 괴담에서도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정말 무섭네요.